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주포 얘기했었거든요. 네.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단지 성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우수한 자주포는 사실 독일제 PZH-2000이죠.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PZH-2000과 우리 K9A2의 성능 차이는 겨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결코 넘사벽의 성능 차이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강의 세계 유일의 무인형 자주포인 K9A3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목만 보면 국뽕의 느낌이 강하게 풍기지만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미래형 자주포 체계 발전 방향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자가 자신들의 조사 결과로는 K9A3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무인형 자주포 개발 사업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요, 미래 전장에서 PZH-2000의 성능을 뛰어넘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될 우리 K9A3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K9A2의 개발 사업도 아직 안 끝났는데요. 네, 그렇게 합니다. 이 K9A2의 개발 사업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금 K9A3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발표자로 참가한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의 군 관계자는요, 2023년 만 20세 남성 중에 병역이 가능한 숫자는 25.3만 명이지만 2030년대에는 19만 명으로, 그리고 2040년대에는 16.1만 명으로 감소하기에 병력 절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사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서글프죠. 아무튼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수출 경쟁력 유지죠. 우리나라는 1991년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북한 때문에 냉전형 전면전 무기 개발을 이어간 유일한 서방 국가였고요. 덕분에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현재 수출에 성공하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차세대 무기 개발을 본격화했고요. 이들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제 투자를 통해 미래전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협심을 해서 K9A3 자주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미래형 자주포 체계 발전 방향 컨퍼런스에서 공개되었기에 국내가 아닌 세계 최초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K9A1 성능 개량 사업과 K9A2 개발 사업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네. 그런데요, 이 K9A3 자주포 사업은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K9A1과 K9A2 자주포 사업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잠깐 살펴봐야 돼요.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K9 자주포의 생산량이 정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K9 자주포 총 1178대를 양산했고요. 이 중에 육군이 1098대를, 해병대가 8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1년부터 K9 자주포를 운영하면서 파악한 여러 운용상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보다 운용 성능을 강화하고자 K9A1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이 시작됐죠. 우리 육군이 K9A1 자주포 개량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초기 목표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보유한 1178대를 모두 개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력 덕후로 유명한 우리 육군이요, 2022년에 성능 개량 숫자를 658대로 줄여버렸습니다. 이 화력 덕후가 변심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K9A2 자주포가 육군의 목표보다 빨리 등장했기에 K9A2 자주포 520대를 확보하고자 성능 개량 숫자를 줄인 거예요. 이 K9A1 자주포 숫자 658대에 K9A2 숫자 520대를 추가하면요, K9 자주포 전체 생산 숫자인 1178대가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왕 K9 자주포 전체를 K9A2로 개량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요, K9A2가 기존 K9 자주포의 차대만 그대로 활용하고 포탑 자체를 완전히 새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량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계자는요, 아직 개량 비용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K9A2 개량 비용은 K9 자주포의 초기 양산 비용만큼이나 비싸서 육군은 520대만 개량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K9A1 자주포는 육군 보병사단이 운용 중인 K55A1 자주포를 직접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현실적인 면도 있어요. 육군은요, K9 자주포를 위해서 막대한 수량의 K676과 K677 모듈 장약을 얼마 전까지 생산해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 K676과 K677 모듈 장약의 저장 수명은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규정된 저온 탄약고에 저장하면요, 최소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K9A2 자주포는요, 분당 9발의 빠른 발사 속도를 달성하고자 기본 K9 자주포가 모듈 장약 장전을 장전수 2명에 의존한 것과 비교해서 K9A2는 모듈 장약까지 자동 장전 장치가 장전을 합니다. 이렇게 K9A2와 함께 개발된 신형 모듈 장약은요, 자동 장전 장치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그 표면이 아주 단단함은 물론 빠른 사격으로 인해 가열된 약실에서도 폭발하지 않도록 둔감화 기술이 적용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었지만 여러분들, K9A2는요, 조 단위의 세금이 투입된 K676과 K677 모듈 장약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군은 K9A1 자주포를 2040년대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우리 K9A1도요, 현 시점에서 가히 세계 최고급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가 넘어가면 점차 육군 보병사단으로 넘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하죠. 그럼 K9A2 자주포 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육군은 원래 K9 자주포를 K9A1으로 모두 개량한 이후에 아주 천천히 K9A2 자주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었습니다. 초기에 발표된 사업 계획을 보면요, K9A2는 2019년에 장기 국방과제로 결정이 되었고요. K9A1 개량 사업이 끝나는 2027년 이후에나 본격 개발이 시작돼서 2030년대 초중반에 배치될 예정이었죠. 그런데요, 우리 K9 자주포가 튀르키예에 이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에 성공하고 인도 차기 자주포 경쟁에서 승리하는 등등 그 밝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신속한 선진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확산됐죠. 특히 국방과학연구소가 행동에 나서서요, 육군의 개발 요구가 없었음에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72억 원을 투입, K9A2 자주포의 핵심 기술인 고반응 화포 자동화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고반응 화포 자동화 개발 사업을 통해 완전 자동형 포탄 및 모듈 장약 잔전 체계가 개발됐고요. 이를 통해 K9 자주포에 필요한 승무원 숫자를요,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었음이 증명되었죠. 우리 육군도 개발 성과를 지켜본 이후 우수한 성능에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K9A2 자주포 개발 사업을 보다 앞당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K9A2는 2020년대 후반에나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대응해 K9A2의 보다 신속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청, 방위사업청과 육군이 이에 협력해 K9A2 자주포 개발 사업을 2년 정도 앞당기기로 결정했죠. 덕분에 K9A2는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2034년까지 기존 K9 차대에 신형 포탑을 탑재하는 형태로 K9A2를 개량할 계획임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K9A2 사업이 당겨짐에 따라서 폴란드가 K9A2 자주포를 K9PL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에 선정했고요. 미 육군이 지난 10월 14일에 발표한 SPHM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서도요, K9A2가 참가할 수 있게 됐죠. 추가해서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작한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도 K9A2 자주포가 제한되고 있는 등 선제적인 기술 투자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체가 피델리티 2000을 뛰어넘는 것이네요. 네, 이 K9A2 자주포는요, 현존 최강, 그것도 실전에서 검증된 피델리티 2000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질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현존 최강 자주포로 태어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금 이게 국병뽕이 도진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K9A2 특집에 이어서 제가 이 PJ 2000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질 예정이란 걸 좀 더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포병이자 PJD 2000 자주포 부대 사령관인 안드렐 코바자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자주포 운영 상황의 일부가 노출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평가는
PZH-2000 자주포가 다른 어떠한 서방 자주포보다 러시아군의 란셋 등 자폭 드론 무인기 공격에 대응한 방어력이 우수하고 포격 시의 포신 수명도 보다 길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폴란드가 제공한 크랩 자주포는요, 공급된 80여 대 중에 이미 28대가 파괴될 정도로 방어력이 취약하다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 부분, 그러니까 K9 차대를 활용하는 기동성과 신뢰성 부분에선 높게 평가했어요. 그럼 왜 크랩만 유독 취약했을까요? 기본적으로 PZH-2000이나 크랩 모두 러시아의 152mm 포탄의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강철 장갑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양자의 차이가 추진장약 종류와 포탄의 저장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영국의 AS-90 자주포 포탑 설계를 채용한 크랩은요, 포탑의 측면과 후방에 포탄을 보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PZH-2000은 차체 바닥에 포탄 장전 장치를, 포탑에 모듈 장약 잔정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PZH-2000이 포탄을 바닥에 배치한 이유는요, 자주포의 상부가 무거워지면 이른바 헤비탑 문제가 발생해서요, 자주포의 동력 계통에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의 공격이 대부분 포탑에 집중되기 때문에 위험한 포탄은 차체 바닥에 보관하고 포탑에는요, DM-72 혹은 DM-92 둔감형 모듈 장약을 배치함으로써 포탑이 피격당하더라도 대규모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구조적 차이로 인해서요, 러시아 자폭 드론이 크랩 자주포 포탑의 측면에 명중할 경우 대폭발과 함께 차량과 승조원 모두를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PZH-2000은요, 자폭 드론이 포탑 측면에 충돌해도 그냥 구멍이 뚫리고요, 제한된 연소만 발생할 뿐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추가에 크랩이 포탄 장전 장치에 유압식 장비를 사용한 것과 비교해 PZH-2000은요, 장전 시스템이 모두 전기식으로 구동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압식을 사용하면요, 피격과 동시에 고압의 기름이 새고요, 여기에 불이 붙으면 말 그대로 대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PZH-2000은요, 거의 대부분의 작동 체계를 전기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격을 당해도 유압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죠. 물론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렸듯이 우크라이나군 포병들이 진흙이 묻어있는 군홧발로 자주포에 탑승할 때나 실내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흙먼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흙먼지로 인해 자주포 바닥에 있는 탄약 자동장전 시스템에 이물질이 껴서 자주 고장이 발생했죠. 원인을 파악한 이후 우크라이나 포병은요, 나름 조심하고 있지만 사실 전시 상황에서 일일이 군화를 털고 탑승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워서요, PZH-2000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추가에 PZH-2000을 사용해 여름철에 급속 사격을 실시하면요, 실내가 너무 뜨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버스용 에어컨을 PZH-2000에 장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럼 우리 K9A2는 어떤가요? 우리 K9A2 자주포는 PZH-2000보다 빠른 실용 사격 속도를 확보하고자 대형 포탑에 포탄과 둔감형 모듈 장약을 배치했죠. 그래서 모듈 장약 부분이 공격을 받아도 제한된 연소만 발생할 뿐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탄의 경우 향후 둔감형 포탄이 개발될 계획이지만 워낙 기존에 생산된 수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탄 부분의 피격에 대응해서 포탑 내부 3군데 고성능 고압 소화액 방출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요, 피탄과 동시에 이를 감지해 고압의 소화액을 방출해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죠. 또한 K9A2 자주포는요, 포탑 구동부터 시작해서 내부의 모든 구동 체계가 전기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유압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PZH-2000과 동급입니다. 그런데요, K9A2는요, PZH-2000보다 실용 발사 속도, 그러니까 홍보용 발사 속도가 아닌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는 4호 장약을 사용해 분당 9발의 발사 속도를 달성하고자 모든 포탄과 모듈 장약이 포탑에 있습니다. 이는 PZH-2000에서 보고된 문제점,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포탄 잔전 장치가 흙먼지에 오염되는 문제점이 없음을 의미하고요. 또한 K9 자주포의 실내가 44도까지 상승하는 문제에 대응, K9A2는 고성능 에어컨을 처음부터 장착할 계획입니다. 절대 국뽕이 아니에요.
진짜로 알아볼 곳은 K9A3인데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K9A2 체계 개발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올해 2024년에 육군은 K9 유무인 자주포 블록 2 사업,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K9A3로 알려진 자주포 사업에 대한 소요를 제기함과 동시에 무려 889대의 수량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향후 합동참모본부에서 육군이 제출한 889대의 소량을 검토한 이후 사업을 진행할지 그만둘지 결정할 계획이지만 관계자들은 원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화력 덕후 국가에서 이미 K9A1과 K9A2 자주포가 1178대 확보 사업을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로 889대의 자주포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K9A2까지는 개량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개량 사업인데 이 K9A3 자주포 사업은요, 기동 차대까지 완전히 새롭게 양산하는 완전한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K9A3 자주포지요. 사실상 기존 K9과 완전히 다른 신형 자주포가 추가 생산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K9A3가 왜 889대나 필요할까요? 지난 시간에 K9A3가 889대나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2030년대가 되면요 1985년부터 생산이 시작되고 2011년부터 개량된 K55A1 자주포 1180여 대가 퇴역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자주포 숫자가 1180여 대에서 889대로 줄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K55A1의 사격 속도가요 분당 최대 4발이에요. 이것과 비교해 K9A3는요 추가적인 개량을 통해서 분당 10발 이상의 사격 속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거리 역시 58구경장 포신 덕분에 약 3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배치 대수가 889대로 줄어도 화력은 오히려 크게 향상될 예정이죠.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제적인 K9A2 자주포 기술 개발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K9A3 역시 우리 육군이 정식으로 소요를 제기하기 이전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도로 다양한 선행연구 사업이 발주돼서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핵심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핵심 기술이 무엇인가요? 네, 현재 진행 중인 K9A3 기반 기술 사업을 보면요. 초장사정 사거리 증대 사업이 2022년부터 2027년 사이에 진행되고요. 본 사업을 통해 현대 위아가 58구경장 155mm 곡사포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가에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해 초장사정 유무인 자주포 개발 사업을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할 예정이죠. 그래서 본 사업을 활용해 사실상 K9A3 자주포의 기술 실증령에 해당하는 차량을 2026년 9월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K9 자주포는요, 포스코가 개발한 고강도 강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9A2와 K9A3 자주포의 중량이 증가됨에 따라 다시금 포스코를 통해 자주포용 초고강도 강철을 개발함으로써 전투 중량을 줄이는 경량화 장갑 판재 개발 사업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K9 자주포에는요, 포스코가 1994년에 개발한 MIL 12560H 장갑판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장갑판의 강도는요, 브리넬 경도 기준으로 한 360 HB 수준인데, 여러분들, 브리넬 경도란 게 뭐냐? 재료 표면에 강철 구슬을 놓고요, 일정한 힘을 가해서 누르고 이때 생기는 오목한 자국의 크기를 힘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재료가 단단할수록 경도 값이 커지는 거죠. 이 360 HB 정도면요, 14.5mm 중기관 총탄의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장갑판은 K9 자주포 외에 K2 흑표 전차와 터키의 알타이 전차, 인도에서 생산되는 K9 마지라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는요, 앞서 2021년에 울트라 하이 하드니스라고 하는 초고경도 장갑 판재와 하이 하드니스라고 하는 고경도 장갑 판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고경도 하이 하드니스 장갑의 경도는요, 477에서 534 HB 사이고요. 이 초고경도, 그러니까 울트라 장갑은요, 570 HB 이상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mm 기관포탄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단단할수록 고속으로 날아온 철갑탄이나 파편에 대한 방어력이 향상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고속으로 날아온 철갑탄이 높은 경도를 가진 장갑판과 충돌하면 양자 모두 경도가 높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파괴돼요. 그래서 경도가 높을수록 철갑탄과 같은 운동 에너지탄에 대한 방어력이 높아지긴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경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충격에 견디는 힘을 의미하는 인장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장갑판이 통째로 뜯겨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경도와 함께 적절한 인장 강도를 가진 초고경도 및 고경도 강철을 개발한 국가는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이걸 해외에서 수입했습니다. 다행히 국방과학연구소가 초고경도 강과 고경도 강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포스코가 이 기술 데이터를 활용함과 동시에 자주포에 맞는 고경도 특수강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자주포의 경우는요, 사격 시 엄청난 반동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동을 강철이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도가 높을수록 높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인장 강도는 반대로 약해집니다. 따라서 우수한 경도와 인장 강도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그럼 포스코가 자주포형 고경도 특수강을 개발하면 얼마나 경량화가 가능할까요? 이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고경도 강철을 사용함과 동시에 최적 설계를 도입할 경우 기존 K9용 MIL 12560H 장갑판과 비교해 약 10에서 20% 정도의 중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K9 자주포에는 이 강철이 지금 약 한 20톤 정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2에서 4톤 정도 경량화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한 기술 혁신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가장 핵심은 무인 아닌가요? 네, 현형 K9 자주포 포대는요, 한 대의 K77 사격 지휘 차량과 6대의 K9 자주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K9 자주포 포대에 두세 대의 K10 탄약 운반차가 배치되죠. 이와 비교해 K9 A3 자주포 포대는 K77 사격 지휘 차량을 대체해 K11A1 지휘 차량 2대가 새롭게 배치됩니다. K9 A3 유무인 자주포 6대 외에 K10 탄약 운반차 역시 무인화될 계획이죠. K9 A3 자주포 포대의 운영 개념을 보면요, 주둔지에서 출발해서 작전 지역 주변의 포대 전술 진지까지는 한 명의 승조원이 탑승해 K9 A3 자주포를 직접 운영합니다. K9 A3 자주포는 나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K11A1 지휘 차량을 쫓아서 주행하는 능력도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 중에 적에게 공격을 당해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K9 A3에 한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K9 A3 포대가 작전 지역 주변, 즉 포대 전술 진지에 도착하면요, K9 A3에 탑승했던 승조원이 나와서 K11A1 지휘 차량으로 이동해 탑승합니다. 그리고 최소 2km 이상의 거리 차이를 두고 원격으로 무인화된 자주포를 조정하게 되죠. K11A1 지휘 차량 한 대는요, 기본적으로 3대의 K9 A3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K11A1은 은폐된 수풀이나 기타 엄폐호에 숨어 있고요, K9 A3 자주포만 노출된 상태로 사격을 실시하게 되죠. 이렇게 운영할 경우 설사 적군의 대포병 사격 등에 노출되어도 승조원만큼은 완벽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전 경험이 이러한 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자폭 드론이 핵심 무기로 등장함에 따라 양국의 포병은 수풀에 숨어 있다가 포격이 필요할 시만 노출을 하고요, 포격이 끝나면 수풀로 도망치는 작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군 모두가 대량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어서 자폭 드론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자주포가 무인화되면 최소한 인명피해만큼은 예방할 수 있게 되죠. 무인화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기술도 있을 텐데요. 네, K9 A3 자주포는요, 무인 운영을 위해서 전방 카메라, 지형 지물의 형태와 거리를 파악하는 라이다, 그러니까 라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 레이저 레이더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 운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주변 지형을 읽으면서 독자 주행도 가능하죠. 이어서 K9 A3와 K10 무인형 탄약 운반차가 스스로 도킹을 해서 탄약을 자동 보급하는 기술도 향후 개발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K11A1 지휘차와 K9 A3 사이의 무선 통신이 방해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선 통신 방해 문제에 대응해서요, K11A1 지휘차와 K9 A3 사이에는요, 최신 주파수 도약 기술과 함께 DS, 즉 대역 확산 통신 기술을 사용해 적의 전파 재밍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9A3 자주포는요, 운전자가 있을 시에는 시속 40에서 60km 속도로 기동이 가능하고요. 무인으로 운용할 시에는 포장도로에서는 시속 25km, 야지에서는 시속 10km 수준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개발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상황하고 기술적 문제에 대응해서요, K9A3 자주포는요, 한 명의 승조원으로 조종과 사격 모두가 가능하도록 개발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당시에 한 참가자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K9A3 자주포에는 항상 한 명의 운용자가 할당되므로 이들이 K11A1 지휘차에 탑승해 원격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이 항상 K9A3 자주포에 탑승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가 뭐겠습니까? 자주포 역시 기계이기 때문에 항상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고장 등의 원인으로 차량이 정지되면 적군한테 자칫 노획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답변에 나선 국가연 개발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군이 사격 시에 완전 무인 운용을 요구했기에 그렇게 개발했다. 그럼 육군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요, 노출된 자주포는 항상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 운용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무인으로 운용될 경우 적의 해커에 의해 조종 시스템이 탈취당할 수 있고 무인 자주포의 고장이 발생하면 그만큼 적의 노획당하기도 사실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응해 국가연 개발자는요, 안전장치로 KCMVP 암호 시스템과 비상소고 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KCMVP는요, 코리아 크립토그래픽 모듈 발리데이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국형 암호 모듈 검증 제도의 약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의 해킹에 대응할 수 있는 암호화 체계의 성능을 규정하고 있고요. K9A3 자주포는 이 규정을 지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K9A3 자주포가 피격되거나 고장 혹은 탈취될 우려가 있다면 비상소고 시스템을 가동해서 운용 소프트웨어를 초기화시킴으로써 그냥 고철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뭐 미션 임파서블 보면은 뭐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하면 뭐 5초 후에 파괴됩니다. 그런 거 같아요. K11A1 지휘 차량이 파괴되거나 고장이 나면 K9A3 자주포는 어떻게 운용을 하나? K11A1 지휘 차량은요, 기본적으로 세대의 K9A3 자주포를 운용하지만 필요하다면 K11A1 지휘 차량 한 대가 6대의 K9A3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 시에는 한 대의 K11A1이 최대 1개 대대, 그러니까 18대의 K9A3를 제어해서 제한적이나마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연 개발자는요, 설명을 마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무인형 장비가 개발되고 있지만 유무인 복합형 자주포가 개발되는 사례는 현재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거리 증대는 어떤 신기술이 들어가나요? 네, K9A3의 가장 큰 외견적인 차이점은요, 길이가 무려 9m에 달하는 58구형장 포신입니다. 여기서 58구형장 포신은요, 미국이 XM1299 차기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채택한 이후 한국 역시 동일한 규격의 포신을 선택했죠. 현재 현대위안은요, 2022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무려 496억 원을 투입해서 58구형장 포신 시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그 사거리를 현재 40km에서 80km 수준으로 늘리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했어요. 미국이 58구형장 포신을 테스트한 과정 중에서 심각한 포신 강선 이상 마모 현상이 발견된 겁니다. 결국 미국 기술진들이 이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XM1299 차기 자주포 개발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죠. 그럼 우리나라도 함께 중단할까요? 관계자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전투기와 같은 항공무기는 확실히 미국이 앞서 있지만 자주포나 곡사포 기술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한 수 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포신을 담당한 현대위아, 포탄을 담당한 풍산에서 58구형장용 포신과 포탄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 XM1299 자주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할 여러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의 결론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세계 각국,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국방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병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죠. 그런데 이런 국방비 증액의 상당 부분이 바로 포병 화력 강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 위력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자주포 체계는 누가 뭐래도 우리 K9 시리즈입니다. 성능, 가격, 운영 유지, 양산 속도, 그리고 배송 측면에서 압도적이죠.
솔직히 넘버원으로 우뚝 서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성능으로 1위를 탈환하려는 PZH 2000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후발주자의 추격도 매섭죠.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이 모두를 따돌려야 합니다.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K9A3는 이제 압도적 기술력과 성능으로 세계 자주포 수출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겁니다.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비로소 우리 방사는요, 더 이상 가성비가 아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가성비는요, 양날의 검입니다. 솔직하게 말해 제품의 성능에 비해 값이 싸다는 얘기죠. 왜 세계 최고 수준의 물건을 싸게 팔아야 해요? 제값을 받아야죠. 이제는 넘사벽의 품질로 제값 이상을 받는 K방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 세계에 더 이상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줄 차례입니다.